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10월의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한 달 새 사라진 시총이 261조 원이 넘습니다. 주식이 미래 가치라는 측면에서 증시의 폭락은 한국 경제 위기론으로 확산했습니다. 고용 악화, 실업 급등, 내수 부진, 수출 부진,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은 해법보다는 정쟁적 논란으로 그치기가 일쑤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생생한데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직설에서 긴급 진단합니다. 한국 경제 상황 긴급 진단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학 서강대 교수님,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주식시장 개장한 지 이제 1시간쯤 지났는데 지난주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 모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취재하면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재 시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전 10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64포인트 오른 2041.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02% 하락 출발한 다음 곧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호실적 발표에 7%대 강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텔레콤이 각각 3%와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셀트리온도 1% 넘게 반등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약세입니다. 코웨이는 웅진싱크빅 피인수 결정에 따라서 17% 급락 중이고, 웅진싱크빅도 5%대 강세입니다. 매도세를 이어갔던 외국인은 오늘 주식을 다시 사면서 8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46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427억 순매수, 그리고 개인만이 1,568억 원 가량 팔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은 3조 8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7,110억 원 정도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미국 기업의 실적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따라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스닥은 현재 전 거래일보다 10.16포인트 오른 673.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3원 90전 내린 1138원 60전을 전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나마 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고 소폭 반등으로 시작됐다는 소식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소식 하나 좀 더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뭔가 회의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렸고요. 10시 반에는 증권사에서 여의도 회의도 또 좀 열려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회의가 열렸고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8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가 조금 전인 9시 50분경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회의였는데요.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아직 장 초반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1960과 8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아무래도 2,000선 하회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해왔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서 하회 가능성을 현실로 인정한 셈입니다. 잠시 후인 10시 30분에는 주요 증권사 사장들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완진 기자, 박규준 기자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전문가 여러분들과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포를 낳는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블랙 위크라는 말일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보시고 현재 기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정천질 평론가님한테 좀 먼저 좀 여쭤볼까요? 지난주 뭐 저희 흔히들 언론에서 블랙 위크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올 정도 될 뻔했죠.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좀 뭐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참으로 좀 안타까운 뭐 그런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증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제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13% 넘게 이제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9%가 넘는 20%에 가까운 20%죠. 급락입니다. 한 달 동안이거든요. 한 달에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한 10% 시장이 10%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약세장 초입이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따지죠. 그러다 15%를 완전히 제치고 더 빠지면 이제 본격 약세장 국면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20%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럼 이제 뭐 보여지게 투매 현상이 되는, 일어나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아직은 기관 손절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앞으로의 향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크게 이제 삼각파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각파고락 하시면 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냐? 첫 번째, 세 가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 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 근데 여기서 전쟁.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네. 이게 보니까 3월부터 시작돼서 9월까지는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봤는데 트럼프 또 시진핑 모두 모습이 이게 당장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장기화되는 우려고요. 예. 두 번째가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긴축 인상. 쇼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표현이 되는데 기업 펀더멘털 불신. 실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괜찮겠지 했는데 3분기에 뚜껑을 속속속 열어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차 쇼크가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 판타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마존 또 이번에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등이 다 실적이 기대만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실은 앞으로 더 잘 될지 믿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나스닥을 끌어올렸는데 막상 실적까지도 이렇게 나쁘게 되니까 이제는 투자자들이 특히 큰 손들이 먹고 빨리 튀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삼각파고가 뭐 순식간에 겹치면서 네. 속수무책으로 우리 당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한 기술주 달이 중심으로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지가 않았어요.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른바 빵이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이쪽이 그렇죠. 뭐 이걸 끌어내리는데 뭐 선두주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분석은? 페이스북, 테슬라는 먼저 꺾였고요. 그나마 네. 아마존, 구글, 알파벳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큰 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네. 주식을 들고 있을 요인이 없고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서게 된 것이죠. 좋습니다. 예. 제가 뭐 모두에 말씀드리기 지난 한 달 동안에 날아간 시가총액이 261조 원. 뭐 이 시가총액 뭐 올랐다 내렸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는 합니다만 김연학 교수님. 네. 이 떨어진 이 폭의 정도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는 최대 낙폭이다. 최대 위기다. 이런 평가들 동의하십니까? 네, 금융위기 때 23%가 떨어졌고 현재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코스피 기준으로 13%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우리 정철진 평론가 말씀한테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가 10 내지 15% 정도 10월 달 들어서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연초 대비 22%가 떨어졌습니다. 22%. 예, 왜냐하면 연초에 1월 말에 우리나라 증시가 2,607포인트였는데 그렇죠. 지금 2,000선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3천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는 10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상대적 충격이 우리나라 훨씬 덜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에다 국내적 요인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는 이게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기는 작년 3분기가 피크였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작년 3분기에 1.5%,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네. 성장하고 4분기에 마이너스 0.2%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 1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터널로 들어가는구나. 네. 주식이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1월 달부터 이미 연초부터 주식 물량을 줄이고 빼기 있었던 거죠. 시작했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말씀드린 그런 요소 외에도 미국의 경우에도
2분기가 피크였습니다. 네. 미국은 또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거든요. 2분기에 4.2%라는 정말 놀라운 그 엄청나게 큰 규모의 미국 경제가 4.2% 성장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3분기 경제는 3.5% 성장이거든요. 네. 여전히 높지만 4분기에는 전년 대비 3%, 내년에는 2.5%. 즉 미국 경제도 경제 성장률의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도 고점을 지나서 이제 고점을 내리막길에 미국 들어섰구나, 시장에서도 그 이제 고점을 지났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여드리는 저 그래프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겁니다. 3.5, 그다음 3.0, 내년에 2.5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성장률 자체가 아직은 물론 호황입니다. 예. 호황이지만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미 피크는 지난 것 아니냐라는 예. 것들 말씀하신 요소에 더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요소들과 급져서 패닉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공조화됐는데 그렇죠. 다른 점은 우리나라 증시의 기본 체력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그래도 며칠 떨어지면 좀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투자가들에게 좀 팔 기회도 주고 종목 체인지할 기회도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직 낙하를 해버리니까 흔히들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기술적 게 반등이라는 있으면서 것이 미국은 오르락 없었죠, 내리락 우리나라. 하면서 예. 떨어지는데 예. 우리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수직 낙하한다 그 낭떨어지 말씀이시죠. 한 달 동안 떨어져가지고 고객들이 지금 우리 주식 투자가들이 좀 아예 실색한 상황이고 오늘 뭐 다행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죠. 그동안 기다려왔던.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 이거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으시면서 시장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계속 그 가늠을 하시면서 아마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전문가시니까. 예. 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셨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확하게 10년 예, 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10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다가 예상이 됐다. 이미 10년 전에 예고된 라고 볼 수가 예고편이었다. 있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지만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네. 그렇지만 경기가 안정되고 나면 이 돈들은 틀림없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네. 그 자산시장을 폭발 일보 직전까지 버블을 만들어 갈 거다. 버블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국면이 되면 대단히 주가가 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정상일 때에 만들어진 가격은 유지될 수 없는 형태가 되지 네. 않습니까? 지금이 보게 되면 그 스텝으로서 넘어오고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했던 부분들을 보면 네.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건 작년도에 인상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였는데요. 네. 6월 달에 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동안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네. 결국 보면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던 그 수준이 드디어 이제 주가가 부담을 갖기 시작한 수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고요. 9월 달은 그보다도 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더 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그렇게 높게 형성됐던 주가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왜 다른 데보다 못하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일 큰걸 물어보십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 이 주가가 2,200에서부터 시작해서 2,6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변동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큰 원인이 세계 주식시장 특히 선진국 네.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떠밀려서 올라가는 형태가 됐던 덩달아 거예요. 올라갔다라는 근데 측면이신가요? 그 떠미는 주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네. 떠밀려 올라가는 주체는 당연히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먼저 없고요. 떨어진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올해 6월 달서부터 우리나라에서 격렬한 경기 논쟁이 계속 벌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정파적이었던 뭐든 그 경기 논쟁이 이유는 굉장히 떠나서 벌어졌고, 예. 또 그 경기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모양을 보이니까 야 네. 진짜로 이제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네. 생각해서 경제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그거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빠르게 예. 다른 데보다도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종호 센터장님께서 지금 10년 주기를 롱텀으로 지금 교수님과 함께 이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됐고 미국이 달러를 찍었고 헬리콥터로 전 세계에다 달러를 뿌렸고 그 뒤에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성공했고
그 뒤에 지금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긴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좀 큰 틀에서의 좀 거시적인 설명해 주셨는데 정평원 의원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 동의하는 이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 시점에 당시 저는 취재 기자였었고 네. 또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을 또 뭐 다른 증권사의 그랬었죠. 센터장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자, 그런 그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했다면은 예. 그렇다면 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식 시장이 왜 떨어져라고 질문했을 때 1번으로 꼽히는 외국인들의 투매 현상, 네.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그 연장선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요 제가 좀 더 첨언을 좀 살짝 해드리면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웬만큼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경제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금리 인상이란 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고 금리 인상 상승기에 항상 주가도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흔들림이고 네. 미국이 계속 긴축을 하고 금리 올리면 실은 그것은 주가 상승의 하나의 방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때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앞서 우리 이종호 센터장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이후의 반응이 조금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됐습니다. 즉 뭐냐. 위기가 왔으면 혹독한 위기를 겪었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픔을 겪었어야 되는데 당장 2009년 말에 미국에서 실시한 것이 퀀터티브 이징이라는 양적 돈 완화. 풀었죠. 예. 예. 경제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없는 그 방법을 통해 일종 몰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때부터 3차에 걸쳐서 돈을 찍어내면서 우리가 짧은 위기 극복 구간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여기까지 버블을 만들어 와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네. 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래성 위에 지어놨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을 통한 온 충격이 과거의 금리 인상에 주가도 올랐다는 것과 전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종의 버블이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긴축은 그야말로 더 큰 쇼크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아까 네. 말한 외국인 자금, 이 투자 자금 역시도 이제는 빚 갚아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에 바로 투매 물량을 던지고 이제 빚 갚으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10월 한 달만 국내 외국인 투자가 4조 5천억 이상 순매도거든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간다고 보십니까? 저 외국인, 외국인 매도 말씀이시죠? 현상은? 조금 더 매도를 하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의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0.3%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03년, 2004년도 이럴 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일 때 3달 동안에 걸쳐서 시가총액의 3%를 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3%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42조를 산 거거든요. 네. 한 달에 14조를 산 거고요. 그 당시 주가를 한번 우리가 보면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동안에 한 3달 동안은 주가가 올랐다가 네. 매수가 딱 끝난 시점서부터 한 달 반 사이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조 5천이라고 하는 액수 자체도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많은 액수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시장 전체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살 때랑 비교해 보면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공포를 가질 수준은 그렇기 아니라는 때문에 말씀이시군요. 이 그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는 것은 네. 오히려 시장을 판단하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자.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 매도가 물론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종우 센터장님이랑 의견을 같이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아까 정시 체력이 취약하다고 그랬는데 거래량을 살펴보면 네. 때에 따라서 흐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65%거든요. 개미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외국의 경우에는 개미 통계도 안 잡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다 근데 기관 투자자니까. 개미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한 20%, 국내 기관 투자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건 아주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의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 60, 70%를 가지고 그 시장을 그 움직이고 또 특히 이제 대개 외국의 이제 기관 투자가라는 건 연기금, 그렇죠. 배당 수입을 노리고 아주 장기적이고 가치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네. 적고 우리는 정보에 따라 움직여요. 전체의 네. 비중도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들어올 때는 밀물듯이 들어오지만 또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마지널하게 굉장히 크게 미치는 예. 특히 지금은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 한국이 계속 환율은 오르고 있죠.
네. 경기 전망은 오히려 경기는 미국보다 더 나쁘죠. 예. 게다가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 금리가 높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국에 머물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물론 전체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0. 몇 프로 움직이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쇼크를 줄 수 있고 지금 10월 한 달 동안 빠진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투자가의 집중 매도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연학 교수님하고 세 분이 이 외국인 매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에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가 좀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른바 빚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숫자와 액수를 나타내는 금융 신용 거래자 잔액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매일 직장에 앉아서 컴퓨터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른바 월급쟁이 개미 투자자들이 저 그래프 보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요. 갑자기 11조 원 넘은 숫자에서부터 저 수직 절벽으로 떨어지는 저 시점 있지 않습니까? 네. 정평론가님. 네, 저기 이렇게 2조 원 정도가 반대 매매가 나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내 돈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 미수라고 해서 일단은 신용거래도 가능하고 최근에 최근에 가장 많은 트렌드는 이제 스탁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 증권사는 주식담보대출이고 예. 뭐 이런저런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이라고 해서 자신의 뭐 주식을 일단 담보로 해서 더 레버리지를 더 많은 돈을 끌어쓰는 건데 저기는 지금 신용거래 융자가 12조 정도로 나왔지만 예. 스탁론, 주식담보대출까지 합치면 이제 30조 원 정도의 아이고.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한 15% 정도까지가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날 거래일에 하한가로 반대 매매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팔려요. 예, 그러니까 예, 개인도 터지만 시장도 왜곡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단계인데 물론 개인들은 물 타면서 일단 저게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15%를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타다 더 이상 실탄도 없으면서 이제 저 신용 빚 거래 한 30조 원이 합쳐서 폭탄이 터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외국인 매도에 대한 그 위험성에 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4조 5천억이라는 규모는 크지 않고 당장 매수로 바뀔 수가 있지만 네. 저는 걱정이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저걸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뭐 공매도 세력이든 파생해서 뭐 숏 포지션, 선물 매도고 다 이런 세력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물량을 터트리고 싶어 할 거예요. 반대 매매를 터트려서 네. 더 왜곡을 시켜서. 그러니까 4조 5천억으로 한 달에 코스닥을 20% 밀었는데 네. 만약에 11월에 한 6조를 내가 물량을 던지면 뭐 더 많이 끌어내리면서 네. 반대급부들, 가령 공매도라든가 파생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다면 분명히 왜곡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기 떨어질 때문에 것이 불보듯 뻔하고 공식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큰 문제가 개인의 저 신용 물량이 터지면 그 다음 나올 게 이제 기관 로스컨 물량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쇄부도니까 한 10%만 터지면 빠지면 될 거를 25%, 30%까지 터질 수 있는 왜곡이 있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좀 안타까운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는 어찌됐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거기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들 말씀들 하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도대체 이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더 취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일본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로 개인 추정이 투자자고. 개인 투자가들이 예. 80%가 기관 투자가 물론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가 있겠지만 아마 절반 이상이 국내 자본이 많으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가 거래 물량의 개인 투자 예. 65%를 거래 65%나 국내 개인 기관 물량이에요. 투자가들 중심을 잡아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15%밖에 안 밖에 됩니다. 안 되고. 예.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가가 20%, 국내가 15%라고 하는 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뭐, 물론 좋을 때도 들어오겠지만, 네,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뭐, 이종구 센터장님께서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사모펀드나 이런 형태들이 직접 투자하는 예, 경우는 간접 투자로 다 굉장히 들어간다 이거죠. 미미하기 때문에 예. 통계를 따로 잡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 투자가 많다는 취약하고 특히 이런 장소에서는 또 공포를 먹고 투매를 하게 되고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더 많이 떨어지게 된 요인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센터장님 한 말씀 좀 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이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취약하다는 의미입니까? 꼭 뭐 취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시장별로 그다음에 또 뭐 해당 업종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위험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이
거래소도 있지만 역시 이제 코스닥 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주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쪽에 많은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올라갈 때는 이제 좋지만, 굉장히 뭐 예. 좋지만 떨어질 때는 반대로 굉장히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그 부분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거래소가 떨어지는 것보다 코스닥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바이오 주식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나옵니다. 네. 그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인들의 그 신용 물량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등락에 대해서 개인들의 이 공포와 이 등락의 폭이 심리적으로 더 크시다는 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워낙 투자해놓고서는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리고 이 개인의 공포를 불행히도 외국인 투자가도 이용을 합니다. 자기들은 선물, 뭐 공매도 여러 가지 예. 수용 포지션 취해가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많다는 것은 증시에 잠겨 있는 개인들이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폭락 장세에서도 의외로 외국인들은 손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결국 네. 그 희생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 정보가 부족하고 그 좀 운신의 폭이 좁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문해서 그 기관 투자가들 예. 특히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 예. 외국보다는 그런 왜곡 현상이 훨씬 더 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그 경우에는 돈을 증시에 넣어놓고선 이렇게 가슴 졸이고선 이런 블랙 위크를 지금 다 지금 온전히 겪다 보니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해놓고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요 질문은 제가 사전에 미리 받아놓은 질문이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더 떨어지냐 이겁니다. 신흥국 주식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 아니었느냐 한국은 다른 이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탄탄하고 제조업 기반이 좋고 한국 경제 안전하고 남북 관계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제일 많이 떨어지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시장에서는. 혹시 분석 가능하십니까?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주가의 상승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상 2011년 정도서부터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 그 10년 동안의 상승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선진국이었고 그 네. 이후에 그거를 회복하면서 올라갔던 것도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걸 이제 국내 안으로서 좁혀들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 주가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하락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6월 달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면서 결론은 아무튼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과거에 우리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네. 우리가 경기 진폭이 굉장히 컸을 때 경기가 피크를 치고 나서 내려가면 주가는 거의 정점에서부터 50% 넘게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이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네. 그것이 지금의 주가 하락으로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국내적으로 보면은 어닝 쇼크가 직접적인 직격탄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네. 아니 그런데요. 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부가 올해 초에는 3% 경제 성장률 예측했다가 2.9로 내렸다가 이번에 또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경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고용시장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정부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긴 합니다만은 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업 실적이 실제로 이렇게 나쁘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은 가능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닝 쇼크입니까 정말? 어닝 쇼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실적은 실은 증권사들도 굉장히 낮춥니다. 왜냐하면 어닝 시즌이 오게 되면 그 예상의 만큼 낮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비슷하게 맞추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닝 쇼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것도 네.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맞고 저는 더 주목한 게 현대차 이번에 실적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예.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1.2%라는 1.2%. 네. 예, 차를 팔아봐야 1.2%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차 한 대 팔아봐야 100원 평균적으로. 팔면 이제 1원 20전이나 남게 된다는 건데 예, 예.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도요다가 그게 뭐 한 30몇 프로 된다고 그러는 걸 보면 네, 20-30%가 되죠. 예, 네. 되면은 그 격차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근데 과연 이번에 직격탄이 이제 쇼크만이냐라는 네. 것은 한 축이죠. 아까 말한 삼각포도 중에 한 축일 겁니다. 예, 아하. 미중 무역부 전쟁과 금리 인상과 여기에 마지막 믿었던 그나마 선방할 줄 알았던 기업 실적까지 쇼크까지 겹치면서 아마 이런 것이 공교롭게도 큰 충격파로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죠. 예,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고요. 네. 하나는 이벤트성 요인인데 펀더멘탈 측면은 우리 이종우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경제평론가들이 이야기했지만 계속 4분기 내내 0%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경기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 경기 논쟁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전체는 다운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일시적으로 순간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벤트성 요인이죠. 이벤트성, 이제 네. 대세에는 관계없는데 특히 어떤 날 주가 특히 많이 빠지고 예. 오르는 거는 이벤트성 요인인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그죠? 미치는. 예. 외국적인 요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미중 무역 뭐 예. 이런 거 있고 국내적 요인은 각 기업의 실적들이죠.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도 왜 빠지느냐. 앞으로는 더 좋을 피크이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는 거. 아, 현대자동차 미래 전망이 안 좋다 미래 이거죠. 전망이. 근데 현대자동차는 또 조금 다릅니다. 현대자동차가 3분기 영업이 2,889, 기아차가 1,173억으로 어닝 쇼크지만 사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리콜 비용이 현대자동차 5천억 그리고 기아차가 2,800억입니다. 그래서 리콜 비용을 일시적으로 삼각 처리한 리콜 비용을 빼면 시장 기대치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조선이 망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자동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인할 수 지금 없죠. 현대차가 22년째 국내 공장을 짓고 있지 않고 공장을 계속 외국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런 또 안 좋은 이벤트가 나타나면 해서 그날 당일 혹은 그 주에 주가 하락이 좀 부채질한 거고 네. 대체적으로는 역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예. 결정짓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주가하고 경기하고 실적하고 이거 이제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주가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 변수가 움직이고 맨 마지막에 기업 실적이 움직이는 순서로서 항상 움직입니다. 아하. 자, 이번에 한번 보면 주가가 1월 달에 피크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6월 정도서부터 국내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네. 근데 3분기 제일 처음에 이익을 누가 발표했냐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런 데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분기는 이대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현대차나 이런 게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아니다. 이미 3분기서부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네. 그게 최근 특히 지난주에 주가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좋은 얘기는 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는 이미 올 초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된 게 주가가 먼저 반영된다라는 이 얘기인즉슨 기업들 실적 나빠진 게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가에 반영돼 왔고 그 후속적인 결과로 지금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들이시로 지금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좀 안 좋은 또 통계가 좀 하나 나와서 즐거운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또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 이 통계가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15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장기 실업자는 뭐고 외환 위기 이후에 최악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도대체 얼마나 이게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실업이 많다는 얘기인지 실업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평균 1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늘었습니다. 9월까지 기준 장기 실업자 수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환위기 충격이 남아있던 2000년 같은 기간 장기 실업자는 14만 2천 명으로 올해보다 적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실업자 수는 111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이 역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구직 단념자는 월 평균 5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 3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8억 원, 23.1% 증가했습니다. 이런 고용지표 악화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쇠퇴와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 부진과 맞물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천질 평론가님의 좀 해석부터 좀 듣고선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 평론가님, 정부는 고용의 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계청 발표 내용을 저도 유심히 들어봤습니다만은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느 구석에서도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업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고용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좀 어떻게 좋게 해석해서 이런 거는 좀 좋다 이렇게 해석할 대목이 없는 겁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질적 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같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1인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폐업을 해가지고 나갔지만 직원을 두는 소상공인들 적어도 그분들의 숫자는 이제 늘었다. 이제 그것이 질적으로는 좋아졌다는 것의 방증이었었고 정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희는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 나갈 때마다 네. 항의 전화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일단 오늘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장기 실업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6개월간 구직 활동을 했는데 못 구한 이제 분들을 한해서 단기 실업자가 있고 장기 실업자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기준이 6개월이군요. 예, 6개월 이상 되는 분이 현재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15만 명이 넘어섰고 그 그러면 수준이 전체 실업자 숫자는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15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18년 전이죠. 99년 말, 2000년 초반 외환위기. 그럼 IMF 직후잖아요. 예, 직후 때와 장기 실업자 수가 이제 맞먹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이제 102만 명, 110만 명 저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네. 구직 단념자라는 게 오늘 또 통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제 취업을 해도 안 되니까 구직하려는 노력도 포기한 사람이 지금 51만 명이 잡혔는데 예. 이분들은 저 실업자 통계 추이에 아예 안 잡히는 거거든요. 아예 안 잡히는 예, 거군요. 이분들은 유령처럼 이제 통계 자체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이른바 취업을 단념했다라는 분들도 대충 몇 명 정도 51만 명입니다. 51만 명. 그러니까 어디선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도 응시도 이제 안 한 분들이고 원서도 안 낸 분들이고 아르바이트도 그냥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저게 51만 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실은 이제 이런 오늘 나온 통계치만 보면 이제 고용이 굉장히 지금 다운턴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잠깐만요. 왔다. 요 대목에서 중간 정리 좀 하면 전체 실업자가 지금 111만 명 정도로 늘었고 구직 포기자가 50만 명이라면 160만 명이면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고 싶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직업을 못 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60만 명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한 집 건너 한 명씩 실업자 있다는 얘기가 이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두 분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주식 얘기했다가 뭐 고용 실업 여쭤봤다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 센터장 말씀하셨지만 경기 논쟁에서 경기 논쟁은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경제 성장률, 그건 거시 지표고요.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 체감하는 건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경제 성장률 연초에 3.0%가 목표였는데 슬금슬금 내려와서 지금 이제 2.7%까지 한은해서 하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금 3분기까지 전년 대비 미국처럼 전년 대비 2%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럼 4분기에 갑자기 0.7% 아마 2.5 내지 2.6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유 잠깐만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뭐 숫자가 여러 나오고 있지만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정부가 했든 민간 연구원이 했든 그래도 지금 최소치로 나오는 건 2.7%인데 저것도 2.5네요.
LG가 2.5인데 네. 가장 낮은 2.5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현대나 LG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민간은 정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데니까 예. 조금 더 연구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초 계획보다 일단 0.3 내지 4 정도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아까 통계 나왔지만 다행히 전월 대비 0.4% 줄은 걸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장기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단기적으로 월별 실업률은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난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실업률은 움직이는 뭔가 모습 움직이는 모습 예, 보여주는데 6개월 이상 열심히 잡을 구했는데도 못 가는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 진성 실업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하. 작년 대비 진짜 실업자군요, 진짜 예. 그분들이. 예. 작년 대비 10,000명이 늘었다. 10,000명이 늘었다고 하는 건 한 7%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망은 한 0.4% 정도 당초 원초 대비 꺾이고 예. 진성 실업자는 한 10,000명, 즉 한 7%, 6 내지 7% 늘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거지 지표와 실업 지표, 숨어 있는 이 실업 지표를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아닌 거죠. 예, 예. 예. 아니 그런데 그래서 자꾸 지금 이 실업 얘기를 하고 이런 고용 악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경기 논쟁하고 정책 논쟁하고 맞물리면서 자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국회에서 싸우다가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맞네 틀리네 해법을 논의했더니 맨날 정쟁만 하고 쌈박질만 하다 끝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상황은 이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센터장님께서는 민간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 책임과 이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뭐 굉장히 크다라고 뭐 봐야 없다 할 되고요. 수는 없지만 기업의 책임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기업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 우선 실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 업종을 보면 예. 하나는 조선이 있을 거고요. 조선, 또 하나는 예. 자동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거 뭐 바이오나 이런 것에서 아무리 많은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산업들 자체는 굉장히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조선이 지금 힘든 거는 뭐 국민 여러분이 예. 다 알고 계신 거고 예. 지금 이제 자동차 말씀을 하시면 현대차 실적 부진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서 예,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는 이미 그 삼성동 부지를 살 때에서부터 땅 자본시장에서는 결국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10조 5천억 원 정도면은 뭐 나라에 그 기부하는 개념으로 세금 낸다라는 개념으로 사겠다 이런 현대차가 현금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었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한번 그 현금 여력이 만들어진 그 원천을 한번 보면요. 예. 금융 위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그 원엔 환율이 그 700원대에서 네. 1,400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4년 동안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 일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가격을 반으로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졌던 겁니다. 한 차익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 예. 한번 보시면 미국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도요타 자동차가 리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세계에서 제대로 돼 있는 자동차 회사는 독일하고 한국 자동차 회사밖에 없었다. 없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력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죠. 분기당 2조 1,000억 정도 벌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호조건이 어떻게 보게 되면 현대차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부터 만들어져 온 건데 네. 그 천재 일류의 기회를 그냥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때 그거를 부동산을 사고 그다음에 다른 계열사를 사고 이런 데 막 그 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모델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미래 아마 가치를 지금 이해해. 굉장히 좋은 모델 대여섯 개는 갖고 있었을 거고 지금보다도 현대차나 자동차는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사가 양재동에 있던 삼성동에 있던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네.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현재까지도 많은 주주들한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자동차 회사들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못하고 있다. 예, 예. 저도 뭐 그 예.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막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정부도 칭찬받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입니다. 근데 네. 통화 정책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이 양적 완화를 없어요. 할 수 예.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오히려 미국 안 따라가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재정 정책도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비판이 많은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인데 저는 네. 그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걸 복지 정책이라고 바꾸면은 사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국가의 절반 정도 평균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늘려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런 것이 이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성장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장명 때문에 네.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정부가 나름대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잘하고 있는지는 그건 또 다른 판단의 문제고요. 네,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네, 또 조금 다른 국민들 이슈니까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얘기는 근데 하죠.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대로 기업은 잘했느냐? 예. 제가 보면 모든 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사실은 좀 글로벌 경기가 지금 이제 다운턴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우리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잘했느냐? 예. 뭐 다른 이유로 또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 우리나라가 재벌 체제인데 재벌 오너들의 행태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주주들하고 산업 발전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전히 자기 사익만 채우고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경기 회복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정부는 정책으로 말할 따름이고 네.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정부는 웬만큼은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경우는 유류세도 인하하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건 네. 잘했다고 보거든요. 네. 뭐 자동차세 인하 이런 것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자꾸 정부 정책만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정부가 기업을 뭐 못하게 한 건 또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정책을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뭐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까? 못하게 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기업들이 나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정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회복의 주체가 돼야 네. 된다. 그런 면에서는 예. 동의를 합니다. 기업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금 날카로운 지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전문가와 교수님 입장으로서 기업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하기는 쉬워도 기업들 비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요거는 좀 반론 차원에서 한 발짝 좀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정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요. 기업들은 어떤 논리로 항변을 좀 하나요? 항변을 현재 뭐 특별히 하고 있지는 오히려 않고 있고요.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서와 이 강성 노조 문제, 친노동 정책, 반기업 정책 때문에 투자를 못했고 우리가 힘들어졌다 이런 볼멘 소리들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볼멘 소리를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네. 최근에 가장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 부분인데 네, 이게 설비 투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몇 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순폭감을 하고 있는데 IMF 때보다도 더 나쁜 네. 최장기 설비 투자 마이너스. 즉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고용이 안 좋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고용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볼멘 소리를 한다거나 뭐 규제 완화를 한다거나 아예 이런 차원도 아니라 막 그냥 아예 그냥 지갑을 닫아버리는 이런 행동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 번의 어떤 접점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는 그래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기들을 꺼내신 김에 중간자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그럼 이 질문을 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경제 위기의 책임이 정부 책임이냐 기업 책임이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불가능한 논쟁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기업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뭔가 좀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고 해법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도 좀 조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교수님, 이거 정부 탓만 하지 말고 기업들도 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너무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까 말씀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문 정권 출범하자마자 성장률이 1.5% 올라갔고요. 경제도 좋았고. 경제 좋았고 그래서 좋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주장해 오던 적폐 청산이라든지 비리기업인 처벌들 이런 부분에 오히려 방점이 있었고 투자라든지 뭐 기업인 기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 성장이라고 타이틀은 내걸었지만 혁신 성장에 발명이 구체적인 없었고. 액션들이 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 들어서 경기가 계속
좀 성장률이 예상만큼 나오진 않고 경기 논쟁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왜 문 대통령께서 인도의 삼성 공장도 방문하고 지금 기업인들과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노선이 변경됐으면 그거를 좀 더 강하게 소통하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지금 당국자들 부총리 말씀 다르고 청와대 정책실장 말씀 다르고 네. 또 대통령님 내놓는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인 중심으로 확실히 경제 성장을 하자. 그리고 우리 기업 뭔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에서 이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더 공식적으로 기업에 커뮤니케이션해서 기업들이 적극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비판이 있었지만 기업이 지금 고통을 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성은 일본 도요타의 절반인데 네. 임금비는 도요타보다 20%가 더 높거든요. 네. 그렇게 당연히 국내가 생산차 기지로서의 매력이 없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오늘 신문 보니까 현대차에서 대규모 또 해외 연수를 간다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제2의 조선 산업이 된다. 5년, 10년 뒤 되면 혹독한 구조 조직이 닥친다. 네. 그러면 요번에 광주에서 나름대로 반값 자동차가 아니고 인건비 네. 상당히 낮은 인건비로도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종사원들이 있으니까 있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노조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대국인 일본도 우리보다 임금이 낮고 생산성 2배고 옆에 중국 가면 우리 임금이 6분의 1입니다. 자동차 값은 반값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론 노조도 양보를 해야 되고 사측에서도 좀 더 노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예. 사회적 공감대와 이 공론화의 장 자체가 없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본질을 예, 회피하죠. 정부도 내부적으로 말씀대로라면은 어떤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바뀌었다면 그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말씀들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르니까 시장을 메시지를 헷갈려 하는 거고. 조금은 기업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로 통일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기업도 이제 한국 GM도 마찬가지로 서로 아픈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방울 달지 않으면 고양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제 뭔가 아픈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좀 해야 된다.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정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뭘 한 것 중에 제일 성공한 데가 아마 영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가 국내 영화가 네. 50%의 점유율을 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외환위기를 넘고 이러면서 정부가 일정한 펀드를 만들어서 영화에다가 이렇게 펀드 출자를 해주고 거기에서부터 이익이 나면 되는 거고 또 이익이 안 나면 그만큼을 손실 처리하고 하는데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많은 시도를 했고 그게 지금 투자를 성공을 할수 있었어요. 했다라고 네,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정부의 역할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제일 초기에 정부가 돈을 들여서 기술의 상당 부분들을 개발하는 쪽으로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항상 정부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게 네. 선도적인 투자였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과거처럼 전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막 나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정부가 선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 보면 우리 정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원원이 굉장히 오래된 전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 상황이 안정이 된 다음에 기업들이 판단했을 때 죽은 놈과 산 놈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 했을 때 죽은 놈은 거의 대부분 다 투자를 많이 했던 놈은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 이후서부터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움켜쥐고 없거든요.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부에 유보된 자금이 900조를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뭘 안 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미래의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산업이 쇠퇴할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 변화 이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제가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듣는다면 이 자리에 정평론가님이 이제 기업을 대표하는 분이시라면은 투자 그러는데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은 그거는 책무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정책은 설비 투자를 할 만한 여건과 규제 완화는 안 되고 무조건 투자만 하락하니 우리는 못하고 그냥 현금 움켜주고 외국으로 나갈 생각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공식적으로는 목소리를 좀 안 내고 있고 행동으로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게 전 이게 문제라고 해서 뭔가 첫 번째는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까?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접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외면하고 어떤 만남이 한 테이블에 아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네. 주말에 이제 그 촛불 집회 같은 이제 강화문 집회 중에 하나가 네. 일부였지만 적폐 청산이 아직도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일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공정 경제라는 축을 밀어붙여서 성공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성적으로 한진에 찬여를 물병 던졌다고 약간 포토라인에 세웠다가 무죄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공정 경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 그런데 기업들은 완전히 그냥 딴 세상처럼 아예 지갑 닫고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끌어내든가 아니면 더 네. 강력한 공정 경제로 굴복시키든가라는 것들을 정부가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전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 역시 재정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은 이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덧붙이면 DJ 정부 시절에 이제 IT 버블 정책 물론 욕도 많이 먹었죠. 네. 게이트도 많았었고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지만 저는 그때 정부가 이끌어갔었던 그때의 힘으로 현재 대한민국 IT 어느 정도 먹거리가 찾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세수 풍년이고 세금이 충만하다면 이 찔끔찔끔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뭔가 재정을 써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새로운 이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정부가 만들어 그렇죠. 그게 주면 버블이건 뭐건 새로운 4차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부양책 이렇게도 명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깃발 들고 정부가 나가고요. 한켠에서는 공정 경제를 더 세게 하면 네. 제가 보기에 기업들이 이렇게 버티다가 저게 돈 되다 하면은 또 들어옵니다. 네. DJ 정부 때도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끌고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들과도 이게 멀어진 것도 아니고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공정 경제를 완전히 막 칼을 든 것처럼 네. 하다가도 또 막판에서는 또 칼을 내리고요. 세금으로 예. 재정은 좋은데 재정을 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는 걸 원하는데 으쌰으쌰는 안 하고 있고요. 쓰는 돈은 수십 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예, 싸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 이런 메시지가 분분명한 거에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냥 막연한 비판으로 자꾸 이어지는 것 같아서 김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은 참 저도 그쪽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대통령께서 경제의 사령탑으로 지명하시고 그분한테 정권을 주시든지 아니면 네. 대통령 입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시든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 결국 통과됐지만 네. 인터넷 은행 검산 분리 완화 원칙을 주장하셨는데도 그 통과되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네. 진통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투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자본이 워낙 귀했을 때는 빚내서 투자 그러다가 불경기 오면 망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유보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투자 여력은 있는데 이제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데 그 투자를 주저하는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 경기 설비 투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건 부동산 값 잡으려다 규제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 성장 분야가 우리 혁신 성장할 때 성장 분야가 IT, 바이오, 네. 핀테크 이런 쪽인데 이런 쪽들이 또 각각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맞물려 가지고 규제 완화가 대통령은 맨날 말씀하셨지만 실무선에 내려가면 전혀 진척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투자를 해서 리턴이 나와야 되는데 규제 법규에 발목 붙게 투자해가지고 예. 언제 그걸 거두들을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투자를 해서 과거처럼 과도한 빚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못한 이유 규제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정부가 할 일은 과감하게 신규 사업, 신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이구동성으로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그 이종우 센터장님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정준실 평론가님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테니까 11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네. 시황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네. 말씀 듣고 그리고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다시 소폭 하락으로 좀 이렇게 그 화살표가 꺾인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오전에 나왔는데요.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관련해서 좀 낙폭이 점점 좀 커지고 있다. 그러네요. 예, 코스닥 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아마 지금 1,200억 넘게 순매도를 나서는 걸로 봐서는 일부 손절 물량들도 나오면서 예. 현재 코스닥이 한 0.84% 급락하고 있는 데는 개인들이 아마 이제 더는 못 버티고 빠져나가는 듯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코스피와 예. 코스닥이 지금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한 2, 3일 정도 네. 나와서 일부 개인들을 좀 탈출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이제 장 후반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네요. 그런 예. 모습입니다. 이종우 센터장님은 금융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 예측하면서 개인들한테 조언하신다면 예. 어떤 말씀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호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거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네.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모두 다가 이제 완전히 모든 건 다 끝났다라고 했지만 주가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물론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가 2011년서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주가가 1,800을 바닥으로 해서 5년 동안을 버텨왔거든요. 네. 그 사이에 유럽은 재정 위기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처음 금리 인상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은 30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5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800이라고 하는 선은 굉장히 탄탄한 선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거기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4분의 3이 떨어진 겁니다. 네. 여기에서 너무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좀 버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공포에 예. 휩싸이지 말고 좀 차분히 좀 지켜보라는 제가 말씀이시군요. 투자에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철학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서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이 된다면은 우리 센터장님 말씀 잘 좀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정부와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이 총체적으로 소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지만 3자 모두가 그것이 2% 부족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정부와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 모두 잘 새겨 듣고 잘 위기 극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따라잡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와서 왔습니다. 입 다물기 전략이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하루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불려나왔습니다.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임 전 차장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로부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이후로는 영장에서 공범 혐의자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변수입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안이 중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성립에 의문이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는데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라고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종 재판관여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 만큼 수사 협조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임 전 차장 변호인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 상황 보셨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임종원 처장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묵비권인가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구속된 거에 대해 일단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국민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건 맞다 인정해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직권남용에 있어서는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거든요. 내가 원래 그런 거 하는 자리였다는 자리가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 한 일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은 일단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본인이 구속이 된 거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꼬리자르기 아니냐. 임종원 내주고 양승태 보호하고 살리고. 예, 뭐 이런 식의 논리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구속이 된 거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은 질문을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임종원 전 처장 영장 발부 안 될 거다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꽤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발부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발부 안 하고 기각되면 기존의 사법부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 국회에서의 이 압박과 여론이 더 커지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이 해석 동의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100%는 아니지만. 예, 그건 어느 정도 저는 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워낙 이제 국민적 여론이 90% 이상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구속영장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작용했다. 이게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속됐고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이 수사의 칼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지금 핵심 관전 포인트죠. 그렇죠. 저는 뭐 갈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뭐 임종원 차장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심경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최 회장이 20일 동안 수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충격을 받아서 저렇게 반응을 하지만 설득을 어제도 조사하면서 검찰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압박하지 않고 설득을 했대요. 당신이 만약에 이거 모든 걸 다 엎었을 거냐.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심의관들 임종원 차장 밑에서 일했던 심의관들은 임종원 차장이 지시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까지는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입을 닫고 있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호할 수 있지만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경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저 국민적 관심사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찰 출두했대요? 그렇습니다. 9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나요? 여러 마디 했죠. 여러 마디 했어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사필 규정 첫째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옹지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나 되는 거죠. 나중에 좋아질 거다 이런 거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적 경랑 속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필 규정은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이나 아니면 경찰이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국민 민생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자기 개인 사적인 문제가 여론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의도로 들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솔직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출석을 할 때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 때문에 한 거는 왜 그런지 대충 알겠는데 오늘 경찰에 출석한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 수사의 대상은 도대체 뭡니까? 수사의 대상은 실제적으로 형을 이제 강제 입원시켰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직권남용 문제. 직권남용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성남 FC의 그 예. 광고 협찬을 받을 때 네. 압박이나 협박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그렇죠.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문제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거든요. 저게.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저거 고소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지금 된 거고 피고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발된 거기 때문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지금 나온 출석을 거예요.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직권남용과 특가법상 뇌물죄 그리고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그러니까 토론회에 나와서 이게 바른미래당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실제 실제 이 일이 있었는데 친정 강제 입원이나 김무선 씨 관련 의혹이 문제가 진실인데 네.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포라고 예. 하는 이 세 가지 첫 제목을 번째 거의 핵심은 거짓말이 했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나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고 없다. 김부선 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관계 없다.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그게 거예요. 핵심이죠. 예,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이해가 됐을 예. 거고 직권남용은요. 예. 직권남용도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시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느냐예요. 공무원들 동원했느냐 그렇죠. 안 했느냐. 예, 예, 예. 아하, 그게 이제 그게, 관전 예. 포인트고. 그렇죠. 저 뇌물죄 부분 저거는 조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던데. 그렇죠. 저게 이제 성남 FC의 돈을 그 기업들이 예. 각출한, 그러니까 지원한 거죠. 사실은 협찬하고 이런 건데. 맞아요. 이 돈을 협찬하는 과정에 시장이 압력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네. 이런 기업들한테 압력을 해서 돈을 내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게 뇌물죄가 되려면 사실 뭔가 혜택을 주고서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찾아내기가 본인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네. 기업에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근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준 법률인들이 예, 다 예, 되셔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반드시 되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고 제3자로 흘러갔어도 재단으로 갔어도 그 대가성만 인정되면 인정이 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예. 뭐 시장으로서의 저 뇌물죄 부분은 대단히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저 세 번째 혐의는 뭐 아니면 도 도가 되는 아닙니까?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처벌도 높을 수 있고. 저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은 경기지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충분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사의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면 네. 지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결국.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문제이긴 상황이죠. 한데 예, 본인은 맞습니다. 4필 규정으로 돌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게 지금 자신감을 주장을 하고 보였다 있습니다. 이거죠. 예, 혹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무슨 뭐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 경찰의 반응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원칙대로 이제 한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예컨대 네. 김부선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부선 씨가 많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은 따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 얘기 없죠. 그래서 어느 만큼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지금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그렇죠. 갖고 있는지는. 그런 상황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증거가 제시가 될 거예요. 예.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이게 12월 13일까지는 조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소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6개월 안에 기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결론이 하면 빨리 나와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 그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부를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다고 보고 오늘 아마 늦게까지 하더라도 네. 경찰 입장에서 오늘 조사를 끝낼 것 같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번에 조사하는 경찰관이 4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법리 다툼을 좀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기사가 또 조사하는 경찰관들도 변호사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조사 받는 사람도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고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변호사들의 싸움이군요. 법적인 싸움이죠. 법리 다툼이죠. 아, 말하자면. 그 아주 볼만한 싸움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저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저 법리 다툼은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실 지켜봐야 필요가 될 좀 것 있어요. 좀 아주 주고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유명한 사람 또 추석한 그렇죠. 분 있죠. 김경수 지사입니다. 김경수 예, 지사. 경남 첫 지사인데 공판이죠. 오늘 첫 공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출석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게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서울에서 네.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재판이 되는 되고 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12월 13일 전에 끝나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판- 선거법이죠. 그렇죠. 네, 선거법 예.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아시는 거 드루킹 관련된 예. 사건이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킹크랩 시연 현장에 있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게 가장 큰 논란이고. 그리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예. 지시가 있었냐 또는 지시까지는 아니라도 네. 묵인이 있었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김경수 다 민주당 당선자들인데 그렇습니다. 다 거물지사고 예. 대선 후보군들이고 그렇죠. 큰 두 이 인물이 지금 다 이제 조사받고 공판 시작하고 아이고 아주 그냥 빅주네요. 맞습니다. 빅 위크입니다.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예.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헷갈리던데요. 저도 헷갈려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일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이 이미 된 거잖아요. 네.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예. 그거는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게 전원책 변호사의 또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네. 가능한 한 먼저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이겠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고 모순이 벌어지는군요. 그렇죠. 거기서. 왜냐하면 예.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에 책임 있는 또 국민들이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탄핵이 그렇죠. 중요한 영향을 예.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핵과 관련되거나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태극기 부대는 지금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예, 있고. 탄핵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히려.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통합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그 사람들도 끌고 가야 되는, 안고 가야 되는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들어오면 저는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김병준 위원장과 이 전원책 변호사의 이 내부 갈등설은 실체가 어디까지 좀 나와 어느 있습니까? 정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대목인가요?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약간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예. 전원책 변호사도 거기에 반응을 했고 무슨 말이냐면 그 평론가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네. 비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일정 부분 좀 제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려서 좀 이해해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비대위하고 조강특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는 전체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비상대책위원회고 조강특위는 조직과가 특위만 담당하는 특위인데 예.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행보를 보면 전원책 변호사의 행보가 당 전체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강특위라는 거는 각 당협위원장 그렇죠. 263개로 쪼개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결정하는 예. 위원회인데 그렇죠. 태극기 부대를 영입한 해 만에 그건 아니죠. 누구를 뭐 그거 업무가 출마한 해 아니에요. 만에 하는 거는 당신의 업무를 벗어난 얘기죠. 거다라는 그렇죠. 게 김병준 위원장 얘기고. 그랬더니 이제 전원책 변호사 그런 얘기했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식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하, 안 간다. 그 당신이 부른다고 우리가 가냐? 예. 우리한테 정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간섭을 하느냐? 그 정치판에서 밥 안 먹으러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부르면 가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 네. 우리의 조직과가 특위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당이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네. 관여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비대위원회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권을 주겠다면서 왜 내가 하는 말에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냐?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도 또 뭐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범위를 놓고는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 전권의 범위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그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 이 통합과 인적 청산을 놓고서는 이 결론은 언제쯤이나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그 친박이나 아니면 일부 의원들 중에는 또 태극기 부대를 네. 받아들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쇄신이나 혁신을 통해서 떠나간 보수의 마음을 붙잡겠다고 하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 자체가 상당히 네.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김병준 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래도 당내 화합을 일정 부분 이루는 부분이 성과다. 특별히 뭐 한 건 없지만 예. 예컨대. 예. 그런데 그것도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죠. 김병준 위원장이 거죠.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요즘은 좀 해보죠. 예. 범야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래도 누구냐라고 여론조사 해보면 대충 그래도 숫자는 낮지만 1등 나오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 영입하겠다고 김병준 위원장이 좀 움직이신다는 얘기까지는 다 국민 알고 여러분들이 있죠. 알고 예, 계시는데 맞습니다. 뭐 올리셨대요 봤더니 바로 글을 전해오던데. 예, 맞습니다. 28일 날 올린 글인데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 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된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재정 포복기만으로는 일자리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네. 이렇게 SNS 글을 올렸어요. 진짜 페이스북에. 걱정이 많이 되시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저 워딩만 놓고 보면 예. 국민들이 신중하기로 유명한 황교안 전 황교안 총리가 총리가, 나라 예. 걱정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해석 가능할 텐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하거나 저런 태도를 보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없죠. 홍준표 전 대표하고 또 다르잖아요. 결이 네.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정치에 대한 어떤 의도,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네. 의도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저 말은 물론 뭐 국가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비판의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정치 평론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예. 점심 내기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시기에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들어간다에 예. 한 표 거셨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제 입장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점심은 알겠습니다. 예, 사고 한 거는 그러겠습니다. 예. 나중에 결정하시도록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은 어찌됐든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 재개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경제 걱정인데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신경 쓰느라 경제를 못 챙긴다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제 정책에 문제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은 실업률, 고용률, 기업 실적, 주식시장 이런 거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청와대가 침묵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대책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절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먹히지만 경제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위기, 청와대가 나설 때라고 봅니다. 범정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구나. 대통령이 나섰구나. 국내외 보여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진짜 쇼라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 산행에 나선 대통령이 올해 남은 국정과제로 경제 꼽은 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